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칙과 상식의 민주당 조홍천 의원과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이제 다들 총선이 다가와서 그런지 이제 말들이 좀 가시가 돋친 듯 좀 이렇게 또 뼈가 있는 듯 예. 좀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살벌한 느낌도 줍니다. 오늘 날씨만큼이나 이제 쌀쌀한데 그래도 제가 또 솔직하게 여쭤봐야겠습니다. 원칙과 상식을 만들어서 연일 민주당의 쇄신을 요구하고 계신데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게 과연 뭔가 변화를 가져왔나? 성과를 가져왔나?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가 어느 정도 당내에서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좀 갖게 됩니다. 정말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시면서 성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하나만 한 계란으로 바위 치기에 가까운 거라고 보세요? 뭐 큰 바위가 예. 한꺼번에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란으로 아무리 던져도 안 깨져.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조금 비유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이렇게 계속 밀다 보면 흔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 밀고 있는 단계다. 그렇죠. 예. 그러면 친명계, 개딸들, 소위 이렇게 민주당 주류파라고 하는 큰 바위가 지금 이 원칙과 상식 속해 있는 아주 소수 몇 분들의 그 흔들기로 흔들릴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걸 느껴지고 뭐 그거는 틀림없이 느껴지고요. 예. 그러니까 그 주류, 그러니까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 그리고 저 강성 친명 의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의원들은 지금 당 내의 상황이 이게 지금 아주 뭐 건강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와 위협받고 있고 도덕성은 뭐 최하인 상황이고 예. 또 국민들의 신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공감을 하고 있죠. 다만 총선 공천이 임박해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그 유튜버나 개딸들한테 논밖에 날 경우에 득될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선 이번 총선에서 살아남아서 배지를 달고 22대 되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 분들이 뭐 거의 대다수입니다. 근데 전 또 그때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20대 때도 그런 얘기 했다. 20대 때도 21대 빠지를 달면 대통령보다 우리가 임기가 더 길어지게 돼서 그때는 정말 소신껏 얘기할 수 있다라고 그때도 얘기했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냐. 청와대 정부는 더 강성해졌다.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민주당, 그러니까 정치사를 해서 민주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 여당이 됐을 때, 뭐 DJ 때도 동교동계가 있었고 비주류가 있었고 노무현 때도 친노가 있었고 또 반노 비노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에서도 친문이 있었고 또 반문 비문이 있었습니다. 당이 당권이 있으면 주류가 있고 당연히 거기에 반발하는 소수의 비주류가 있는데 지금과 그 전에 이 정치적으로 앞서 있었던 그 시대의 민주당의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은 뭐가 차이가 있어요? 이 정도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 이렇게 아니에요? 주류가 비주류를 조롱한다 그럴까요? 주류가 비주류를 조롱한다? 예, 조롱한다, 무시한다. 또 모든 당직을 독점하고 모든 당직 인적, 물적, 제도적으로 거의 모든 준비를 좀 이재명 대표 위주로 지금 다 갖추고 가히 친명 유일 체제를 지금 거진다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친명 유일 체제. 예.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예. 거기다가 지금 뭐 SNS 환경 변화로 인해 가지고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예. 저는 그들을 무당 유튜버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느 방향으로 막 중점적으로 누구를 지적을 하고 하면은 그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분들 혹은 강성 지지층들 그분들이 또 그쪽으로 움직이고요. 거기에 영합하는 또 강성 당원들, 저 강성 의원들 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거의 당을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숨죽이고 끌려가거나 아니면 계속 얻어맞는 수밖에 없죠. 그런 게 싫어서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임을 정치체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런 작은 소규모의 정치체를 만들 게 아니라
그렇게 뜻이 안 맞고 그렇게 당원들하고 잘 안 맞으면 나가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을 나가셔서 새로운 정당 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정당에 들어가거나 기존 정당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원칙과 상식이란 것을 만드는 것은 좀 더 크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정치가 과연 그동안에 제대로 역할을 해왔는가. 예. 우리 사회, 우리 국가 발전에 플러스되는 일을 해왔는가. 라고 했을 때 감히 그렇다고 지금 저는 답을 못하겠습니다. 예. 거기에는 거대 양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서로의 발목을 잡고 상대방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했던 그런 비토크라시에 주력했던 역사가 계속 있어 왔죠.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만은 어쨌든 거대 양당이 의석의 거의 95%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이 스스로 뭘 잘해가지고 득점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실수를 득점원으로 해서 저기가 이렇게 못했다. 그거를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서 상대적으로 득점하는 반사이익을 얻는. 반사이익을 예. 얻는 속된 말로 손님 실수를 기대하는 예. 그런 정치를 해왔죠. 근데 이런 식으로는 우리나라가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 없다. 그러려면은 우리 민주당부터 제대로 가야 된다. 민주당이 왜냐하면 거대 양당 중에 하나니까 예. 우리가 나가봐야 극소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큰 당을 움직여야지. 큰 당이 제대로 가야지 한국 정치가 바로 간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당을 나가지 않는 거고 당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신당에는 안 가시겠네요? 아니요, 이낙연 신당 뭐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예. 뭐 지금 당 내에서는 뭐 신당 그만해라, 뭐 연판장도 돌리고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런 말씀하셨죠. 신당을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고 정치를 어떻게 바꾸겠다, 민주당을 어떻게 바꾸겠다 하는 말을 예.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오늘 보도자료를 하나 냈었는데 막연히 뭐 모태 당원이라는 이유로 또 여기서 5선을 하고 온갖 관직을 다 했다는 이유로 나가지 마라라고 할 게 아니고 예. 저 분이 원로가 왜 저 나가려고 하는지 그 뜻을 헤아려 봐야 되고 예.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건 바로 통합비대위다. 통합비대위를 하면은 저분이 나갈 명분이 없고 구실이 없고 예. 나갈 수가 없다. 그 나가지 말라고 연판장 돌리는 거? 그거는 하등에 그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정치가 워낙 뭐 예측 불허고 또 뭐 살아 꿈틀거리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또 가정에 가정을 더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낙연 전 총리가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이 수용이 안 되고 통합 비대위가 안 되고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낙연 전 총리가 나가서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우리 조 의원님을 비롯한 원칙과 상식은 합류합니까? 아니면 그냥 또 민주당에 남아서 끝까지 싸웁니까? 어쨌든 지금 비유를 하자면은 민주당은 지금 며칠째 엄청 심한 복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충수염, 맹장염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연판장을 돌리고 나가지 마라라고 하는 거는 제가 비유컨대는 소화제를 주면서 이거 먹어라. 먹으면 난다. 병원 안 가도 된다. 예,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맹장염이 소화제 먹는다고 낫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응급실 가지고 도대체 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맹장염이다 하면 수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연 맹장염인 상태에서 언제까지 소화제 먹고 버티면서 안 갈 수 있을까? 저는 갈 수밖에 도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실에. 그 얘기는 결국은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지금 원칙과 상식의 요구사항을 지금의 민주당 주류 친명계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합비대위라든지 그리고요, 지금 외부적인 충격이 있을지 없을지 예. 아마 오늘 내일 뭐 길게는 이번 주 중에 결정이 날 건데 그건 바로 국민의힘의 비대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입니다. 이 적대적 공생관계는
지도부의 구성에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예. 김기현 체제가 전교 5등 하는 학생을 억지로 1, 2, 3, 4등을 퇴학시키고 전학시키고 해가지고 5등을 1등으로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지금 비대위로 돌아갔는데 그러면 수직적 당정 관계, 당정 일체 이 관계를 그대로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은 이걸 청산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여당이 예. 얼마나 바뀌느냐가 지금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또 국민의힘이 혁신의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면 이재명 대표도 당대표에서 물러나고 통합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뜻인가요? 그런 압력이 외부 압력이 충격이 온다. 압력이 엄청나게 오게 되죠. 지금 마치 그 당정 일체 예. 같은 걸 보면 이란의 신정 일체하고 비슷해요. 대통령이 아야툴라 하메네이 같은 게 용산에 지금 따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걸 깨고 명실상부하게 그 수평적 관계로 간다면 예.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민주당에게 그 압박이 오죠. 그러면 조 의원님은 자체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런 역동과 혁신의 개혁의 그런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는 이제 내부에서 계속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에서도 아주 많은 수의 의원님들이 그게 말은 맞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처한 처지가 입장이 공천을 목전에 두고 있고 그게 표현을 못할 뿐이다. 내가 거기에 나설 경우에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돌아오니 그건 빠지를 22대 때 달고 하겠다. 예.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참 듣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이 혁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충격이 민주당에 전해져서 당연합니다. 민주당의 지금 친명 주류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합니다. 너무 외부 환경에 의존적인 게 아닌가. 서로 간에 영향을 줍니다. 그건. 긍정적 시그널로. 예, 저쪽이 확 바뀌면 여기는 바뀌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95% 정도의 의석을 양당이 나눠갔는데 한쪽이 확 예. 바뀌어가지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기 알겠습니다. 발목 예. 상대하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현 상황에서 그대로 안주할 경우에는 저희는 버텨내지를 못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 의원께서는 국민의힘이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 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혁신의 모습을 갖춰간다면 그게 민주당에 긍정적 효과를 바람을 불러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오히려 민주당의 친명 체제를 더 공고히 하는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수직적 당정 관계, 당정 일체 예. 이게 정부 여당의 여권의 문제입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는 거는 이걸 깨기 싫다는 얘기예요. 수지적 당정 관계를 계속 가져간다. 그냥 얼굴만 바꾸고 이미지로만 가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특검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백도 있고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와가지고 제대로 하겠는가? 저는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그거 제대로 처리 안 하고 어떻게 국민들께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듣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예를 들어 뭐 김무성 전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왔다. 아마 제 생각엔 그분은 막 그냥 할걸요? 그렇지만은 용산에서는 그게 상당히 껄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는 거는 현 상황을 그대로 두고 분식하고자 하는 그런 정도의 제스처 아닌가. 예. 그렇게 되면 저기는 별로 바뀌는 게 없고 그러면 우리 당도 바뀌는 게 없다. 안도하고 그냥 갈 걸로 보여져서 그러면 적대적 공생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러면 정치 개혁이나 여의도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는 또 요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될 건 아닌가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의 흐름이 그렇게 지금 민주당 체제한테는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좀 부족한. 그렇지만은 수도권에 지역을 둔 예. 현역 의원이나 위원장들은 예. 아마 필사적으로 저항을 할 겁니다. 왜? 그렇게 가면은 자기들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요. 그럼 민주당 내에서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면 비대위 체제로 간다면 누가 적격인 분이 계세요?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저희가 전 총리. 뭐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그걸 주장을 한 건 아닙니다. 아까도 일단 이재명부터 물러나라. 이재명 말씀드렸다시피 대표부터 친명 물러나라. 유일 체제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예. 도덕성이라든가 당내 민주주의라든가 이게 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또 정책 정당으로서의 위상이 저하됐기 때문에 친명 유일 체제를 지금 불식시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강후에 정말 능력자들은 널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낙연 전 총리가 연말까지 기회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민주당의 최후 통첩 아닌 통첩을 했습니다. 네. 조 의원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겠지만 언제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민주당이 바뀌는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면 어떠한 행동으로 옮겨가시겠어요? 어쨌든 오늘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나보고 예. 앞으로 우리 정세균 총리도 전 총리도 만나시겠다 이재명 대표가. 예, 예. 하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압박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분 총리가 그냥 격려하고 그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게 내부적으로 이제 압박이 가해지는 거고 예. 아까 다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에서 아무쪼록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 당이 좀 바뀌려고 하는구나 예. 라고 하는 쪽으로 비대위가 구성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아마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희망을 갖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가 있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 잠깐 한마디 좀 여쭙고 가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이것도 지켜보고 있는데 구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영장이 또 기각이 될 것인가. 물론 기각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죄가 없다고 해서 유죄가 아니기 때문에 기각하지는 않으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말 구속될 것인가 말 것인가 맞추는 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일단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또 어느 정도 혐의가 좀 위중해야 되고요.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검찰이 꽤 많은 증거들을 확보를 한 것 같은데 특히 그 부총장 사무부총장 그 여성분 이정근 부총장이 검찰에 굉장히 협조적인 것 같아요. 다 털어놨다 이 뜻이군요. 예. 수사에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뭐 시시콜콜한 걸 얘기를 다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전직 보좌관이나 혹은 강내구 감사 이런 분들이 최근에 보석으로 나온 걸로 봐가지고는 아마 검찰로서도 더 이상 진술을 들을 게 없을 정도로 아마 얘기를 다 들은 거 아닌가. 저는 알아보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 증거가 꽤 확보가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는 그냥 부인을 한다면 그렇다면 구속의 확률은 꽤 올라갈 건데 그건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저의 추측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 뭔가 민주당 당 안팎으로 뭔가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조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 속도나 여러 가지 흐름이 이렇게 생각만큼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런데 어떤 답답함이 모멘텀이 털어있군요. 생기면 그 순간 이제 확 변하게 돼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정책 행보가 할지 저희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많이 좀 성원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다 녹여내서 제가 결론을 내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뭐 용산이 당의 비대위원장이 사실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뭐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이다. 판을 바꾸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오냐? 여의도 권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국민의 강력한 지지에서 오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에 필적할 수 있는 유일한 대권 주자로서의 여론조사가 나오는 그 힘을 갖고 있는 게 한동훈 장관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좋은 자원이 너무 일찍 등판을 해서 뭐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면 상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소위 비윤계나 비주류라고 하는 분들이 네. 기본적으로 참 싸가지가 없어요. 한동훈 장관이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근거를 대고 설득하면 되는데 여기서 아바타나 김주애가 왜 나옵니까? 이런 요구를 한다는 거 한 장관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지만 달리 다른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여의도 국민의힘 당 안팎에 파다합니다. 정말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인지 한동훈 장관은 지금 비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상훈 앵커를 대신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 맡는 거는 이미 정해진 건가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국민의힘에 대안이 없어요. 한동훈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원희룡도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 정도로 그 수습하기에는 예. 이미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부터 해가지고 너무 멀리 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그 봤을 때 예. 원희룡 장관으로 수습이 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당내에서도 원희룡 장관으로 수습이 될 수 있을까? 결국은 한동훈은 한동훈이다. 마지막 비밀 병기였거든요. 국민의힘의 마지막 비밀 병기였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상황이 그 마지막 비밀 병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몰려졌다. 그래서 뭐 딱하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등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왜냐하면 야구로 치면 지금 한 5회 정도밖에 안 됐는데 선발진 다 무너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사 막 만루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몇 점이라도 더 내면 그럼 게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게임이 페넌트 레이스의 그냥 하나의 그냥 원오브댐 게임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 게임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포스트 시즌에 갈 수 있냐 없냐 그런 게임이 된단 예.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내일은 없고 무조건 직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구로 치어서 5회 말이면 지금 민주당한테 몇 대 몇으로 지고 있는데 말루인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 한 2대0 정도로 지고 있는데 그런데 무사 만루니까 여기서 한번 무너지면 뭐 4점 내주면은 이제 희망이 없다. 아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주 큰일 나니까 여기서 예.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최종 병기인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그렇죠. 우리 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은 결정된 거예요 이미? 지금 지난 주말 그러니까 어제 그제 분위기 아침 조간신문의 논조 이런 거 보면은 뭐 정해진 걸로 봐야죠. 그런데 이제 저는 뭐 대안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이게 직간접적인 어찌됐건 대통령의 의중은 반영돼 있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보기에는 윤석열 예. 대통령이 보기에는 뭐랄까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졌다. 특히나 예. 김기현 대표 사퇴 과정에서 불출마를 그렇게 언론 보도로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출마하겠다는 이런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 예. 이런 점에서 볼 때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내가 기성정치인의 불신이 컸는데 예.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정말 믿을 사람 없다고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신뢰가 있고 믿을 만한 일을 통해서 실력을 입증된 한 장관 카드를 썸직하다고 판단했을 때고 원희룡 장관도 저는 대안될 수 있다고 보는데 원 장관에 대해서도 아마 자기 정치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함직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미 방향은 정해진 것 같다.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 두 가지 산을 넘어야 돼요. 위원장이 되더라도 선거에 성공할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산, 두 번째는 야당. 윤석열 대통령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면 인간적인 신뢰가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뭔가 줘야 돼요. 뭔가. 자, 인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말은 충심에서 진정성에서 나올 거라는 믿음 하에 대통령이 변화되는 모습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고 야당 벽이라는 건 뭐냐.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으로 득점하는 것은 결코 막으려고 애를 쓸 거다. 이렇게 되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야 관계가 땡땡 소리가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파열음이. 이 대목을 잘 넘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될 것인가? 또 된다면 정말 잘 이 위기 상황, 국민의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인가? 요거는 조금 두 개는 다르죠. 구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신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듣다 보니까 대통령이 뭐 당의 비대위원장 누구 한동훈 되고 원희룡 안 되고 뭐 이렇게 당무에 막 개입하고 막 그래요? 아니죠. 그거는 그 전제를 막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거는 대통령 의중이 실렸다고 얘기하시길래 이 정치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의원들의 반응이라든지 의원총회에서 말하는 길을 보면 예. 저도 현실 정치를 했던 사람이니까 의원들이 지금 국민의 의원들은 지금 윤심이 대통령의 의중이 뭘까를 볼 수밖에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처지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일련의 흐름은 거의 잡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대통령의 의중인지는 확인할 길은 없죠. 대통령이 명시로 밝힌 바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해석과 분석의 영역이긴 해요. 예, 예.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당무에 개입할 수는 없으나 흐름상 돌아가는 아니, 분위기상 당무 개입 불가론도 정치 현실적으로 보면 약간 원론적 차원에서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왈가불가하고 싶잖아요. 자, 오늘 이 연석회의가 있고요. 여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할 것인지 그 분위기가 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의견이 모아졌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중요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필요한 절차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신 분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그중에 3분의 1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한 장관 이야기를 하셨죠. 뭐 한두 분 계시지만 소수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하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못지않게 또 고려하는 더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필요한 곳이라서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게 또 이런 의견도 적절합니다. 예, 내가 보수 쪽 패널 두 분에게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될 것인가 여쭤봤더니 두 분 다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것은 심지어 윤심이 실린 거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이쪽 민주당 쪽의 패널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되나요? 글쎄요, 뭐 저희보다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 관계된 분들이 더 정확하게 상황을 읽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만 저희는 이제 나오는 얘기 좀 전에 자료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들이 다양한 반응을 내놓잖아요. 예. 저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큰 틀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방향을 잡은 건 분명해 보인다. 예. 자, 그런데 오늘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의문이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를테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윤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건가? 예. 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양하게 당내 의견들이 지금 분출되고 있는데 지금 이 한동훈 장관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친윤, 영남, 중진, 예. 또 대표되는 이른바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기득권 카르텔들이 한동훈을 내세워서 우리가 윤심을 그대로 떠받들었습니다. 자, 공천은 밀고 가는 거 이 사람들 중심으로 그 기득권이 유지되는 구조를 바라는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선호하는 거 아니겠느냐. 자, 이른바 그러면 친윤계들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근거는 윤심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지금 몰아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도 똑같은지 이게 진짜 윤심인지 예. 당무 개입으로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하겠지만 예. 자, 만에 하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갔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총선에 패배한다든가 또 두 번째 총선에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또 한동훈 중심으로 급격하게 권력 이동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레임덕. 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 예. 당에 의해서 당내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윤심이 뭔가 좀 견인 압박되는 예. 그런 흐름으로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친윤계는 한동훈 장관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공천에 뭔가 보험을 들고 싶어하고 그러나 정작 윤 대통령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 의원께서는요. 네.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확정입니까?
확정까지는 아니고 뭐 친윤계 그룹들의 욕심이라든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욕심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한동훈 장관도 욕심이 있어요. 비대위원장. 한동훈 장관도 이 정도 스타 정치인처럼 행동하고 다니는 거 보면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 보면 욕심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나 비대위원장 욕심은 없을 수 있잖아요. 이제 차기 대선 주자로 크는 건 욕심일 수 있어도. 그러니까 차기 대선 주자로 가기 위해서는 비대위원장을 지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전에 득점 포인트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번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누군가는 칼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한 개인의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한 실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예. 모두를 통합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비대위원장에서 잠깐의 더 반짝 스타일을 할 수 있을지언정 자기가 칼질해서 날아가는 사람들은 보호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100% 실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시즌2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검사들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검사들의 특징이 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검찰발 하나회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요 요직에 전부 검사들을 앉히고 너무 검사들을 일반화해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검사들도 예. 있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처럼 특수통들 정말 엘리트 기득권 검사들 이런 분들이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그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투영이 되었는데 예. 이쪽 측면에서 되면은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모르는 측면에서는 많은 실점을 할 것이다. 그러나 욕심으로는 비대위원장이 하고 싶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흐름이 많이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동훈 장관은 비대위원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비대위원장을 거쳐서 차기 대선 주자, 여권의 대선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반, 또 잘할 것이다, 잘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공존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지금 뭐 정치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뭐라고 수 있겠어. 여당에서 비대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별로 할 게 없어요. 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의 비원장이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 무슨 자기 마음대로 무슨 대책을 한걸 수 있지. 그렇지 그건 안 돼요. 정치인 보면 다 그냥 짜증나고 열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좀 뭔가 상쾌하고 유쾌한 변화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한동훈표 정치혁신. 여기서 뭐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만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치를 해보지 않은 한동훈, 그래서 오히려 더 식상하지 않고 참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한동훈. 자, 국민의힘 지지자, 당원들은 어느 쪽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는 적어도 보수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이잖아요. 참신하다 쪽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참신하다는 것, 야당과의 논전에서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다는 점, 한 뉴 하이브리드 이런 개념인 건데 그래서 보수를 결집하는 데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인정.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다음이에요. 보수층만 결집시켜서 선거에서 못 이기니까 중도, 지난번에 강서구청 선거에서 가장 드러났듯이 중도층의 이탈인데 어떻게 잡을 거냐. 그러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많은 자율권이 주어져야 돼요. 무슨 자율권이냐. 대통령으로부터의 자율권이. 대통령실로부터의 자율권이. 그러니까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진정성을 믿고. 이 대목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타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왜? 결국은 야당의 공격 지점 시즌2다. 검찰이다. 이런 부분에서 못 벗어난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통령도 같이 변해줘야 된다. 이게 한동훈 비대위 성공의 제일 조건이에요. 예. 정희치 변호사님. 네네. 이게 이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네. 뭐 검사만 오래 하셨죠. 그래서 정치를 못할 것이다. 이 험난한 공천 과정부터 시작하는 이 험난한 정치 일정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결국 대선 주자로서 자기 상처만 있고 추락할 수도 있다. 이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그렇긴 한데 지금 같은 정치 오래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득점이 됩니까? 정치 오래 한 사람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원희룡 그리고 김한길. 아니 그런 사람들 말고 김기현 전 대표 정치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정치 오래 했는데 제대로 정치한 겁니까? 물러날 잘 때 못했어요, 김기현 대표는? 아니, 물러날 때 제대로 그 상식적으로 물러났습니까?
물러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사람이 지금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정치 뭐 4선, 5선, 뭐 6선 해봤자 다 그나물의 그 밥이고 제대로 된 대통령 앞에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신 의원님이 이제 뭐 보수층 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보수층조차도 균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일단 보수층이라도 단단하게 뭉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통령 아바타 운운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한동훈 장관은 이미 대통령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올라갔다. 그럼 큰일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대통령도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현실이죠. 왜냐하면 지지율을 보면 한동훈 장관이 높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높겠습니까? 오잉? 제가 저도 오잉입니다. 예. 그걸 한번 그냥 곰곰이 생각을 갖다가 아니 그 두 여론조사는 없었어요. 두 분을 비교한 여론조사는 그냥 없어서. 느낌으로만 한번 생각을 갖다가 느낌으로. 해보면 예. 아니, 누구 지지율이 더 높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 지지율이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갑자기 되게 논란이 될 법한 얘기를. 물론 우리 제가 정 틀릴 수도 변호사님께서. 있고 제가 틀릴 수도 예. 있는데 예.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대통령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아니야?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내년에 총선에서 져도 레임덕이고 한동훈 체제로 가서 이겨도 레임덕이 상당히 일찍 올 것이다. 왜냐하면 후계자가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임기가 이만큼 남았다고 그래도 누구 앞에 줄을 설 것인가. 예. 그걸 갖다가 알면서도 대통령은 한동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가 이거 좀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가 불을 질렀으니까 이 얘기 해보죠. 대통령은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맡아서 총선을 잘 승리로 이끌어주길 원합니까? 아니면 그래서 원하죠. 아니면 원하죠. 한동훈 장관이 너무 이제 본인의 지지율보다 더 높아져서 갑자기 권력의 추가, 여권의 권력의 추가 한동훈 장관을 갈 경우에 대통령 영이 안 쓰고 이런 레임덕 현상이 오는 걸 원치 않을 거 아니에요. 이 후반부 이야기는 정말 흔히 하는 뇌피셜 영역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뭐 대통령의 레임덕 얘기요. 그 이야기. 아니 한동훈 장관이 잘 되면 대통령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자기를 안 좋다고 아까 아니 그거는 너무 하신 거고 예. 무조건 지금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수단이 뭐냐? 예. 그나마 국민적 지지율이 나오고 보수를 묶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심성은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더 커져버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한동훈밖에 선택이 없다고 인정해요. 자기 레임덕이 와도 한동훈을 통해서 아니, 레임덕은 나중에 정치를 이야기고. 뭔가 바꾸고 싶다.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이 기득권 유지를 하려는 당내 세력들이 한동훈 장관을 원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것은 굉장히 음모론적인 좁은 시각이다.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진짜 인적 쇄신, 흔히 하는 말로 공천 물갈이의 주역이 되는 거에 대를 나설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봐요. 친윤계나 대통령 참모들이 들으면 굉장히 시시할 그러니까. 얘기지만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두 분의 의견도 짧게라도 좀 듣고 가겠습니다. 진중권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은 아까 우리 정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통령 의중은 꼭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하는 걸 원치는 않을 것이다. 다른 어떤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 나왔어요. 실제로 그런 부분을 지금 용산이라든지 친윤계 핵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려합니까? 저는 정말 고민을 하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동훈 위원장 카드를 장관 카드를 어떻게 쓸까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총선 때 얼마든지 유효하게 쓸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선대위원장 카드라든지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지 그래서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지층을 결집해낼 수 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왜 미리 지금 비대위원장 카드를 써가지고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선대위원장과 좀 다른 영역이잖아요. 당대표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 경험 전무하죠. 사실상 완전 초보에 불과하죠. 검사 경력 20년 가지고 어떤 검증된 리더십도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민주당 의원들은 왜 매번 그렇게? 아니 그건 장관으로서 뭐 이럴 때 말장난하듯이 그거 뭐랄까 무슨 배틀하듯이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당한 게 아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죠. 그런 건 아닌 아니다. 거고요.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를테면 전통적인 민주당의 어떤 질서라든가 또 구정치에 대한 어떤 환멸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뭔가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좀 신선해 보이고 또 뭔가 이렇게 스마트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과연 그런데 그런 경험 없는 한동훈 장관이 과연 해낼 수,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뭐 보수 지지층의 결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 두 번째 그러나 과연 총선 승리를 기약할 수 있겠느냐? 저는
불확실하다. 왜? 자, 당장 총선을 승리하려면요. 예. 국민의힘의 혁신 이미지를 선점을 해야 돼요. 근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윤석열 예. 대통령의 분신으로 평가된 한동훈 장관이 그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예. 저는 회의적이다. 세 번째, 혁신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공천, 학살 뭐 이런 것만 난무하게 될 건데 예. 국민들이 보여는 민심은 뭡니까? 결국은 비대위를 통해서 당이 좀 변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예.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달라. 또 대통령과 당의 어떤 수직적 당정 관계를 좀 개선해달라. 예. 여기에 적임자는 아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의 카드가 대단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용산에서는 이게 과연 한동훈 비대위를 당에서 저렇게 원하는데 예. 비대위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판단인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전 의원님은요? 네. 여러 가지 대통령 생각이 용산에 대통령의 이 의중은 어디에 있을까? 대통령 의중은 결국에는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돼도 상관없다. 이 정도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누가 돼도 상관없다? 그렇죠. 원희룡, 김만길 누가 돼도 상관이 없다? 조금 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대통령이라는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식물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온다고 해서 뭐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온다고 해서 아니면 김한길 비대위원장이 온다고 해서 예. 대통령의 실권은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심지어는 김기현 대표가 물러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던 것이 용산의 입김이 어디까지 작용했는가. 이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 측면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산은 사실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와도 본인들이 컨트롤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그 한동훈 장관은 저는 실정이 100% 많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민주당은 왜 이렇게 한동훈 장관한테 당하느냐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결국에는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면 많은 리스크들에 직면하게 될 텐데 예.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그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보거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만 봐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이거 나오자마자 그동안 그렇게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민주당만 보면은 다 법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더라고 매도했던 사람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 내용에서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비대위원장이 되면 앞으로 그런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예. 여기에서 관리가 될까? 저는 그것에 회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득점보다는 실점이 많아서 개인에게서 봐서도 비대위원장직은 어울리기보다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선택하기가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인 게 사안인 게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상상이 되잖아요.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예. 공천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흔히 하는 말로 공천 물갈이를 주도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의원들한테 굉장한 현역 의원들한테 뭐 아주 비판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된다는 것. 이런 점 때문에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당에서 설사 원한다고 아주 예. 자 윤재욱 대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이 우리 마음이 다 모았습니다라고 한동훈 장관한테 이야기를 하건 대통령을 통해서 이야기한 간에 한동훈 개인으로 봐서도 예.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운 거다. 왜 부담이 없겠어요? 이 리스크가 많은 건데 그리고 당 전체로 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도박은 맞아. 도박. 예. 성공할 것이냐. 그래도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다.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이다. 예.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정작 이 비대위원장을 오케이. 하고 싶어 할까? 네네, 아니면 하고 싶지 않아 할까?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장관의 행보를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공개 행보를 좀 이어갔고요.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좀 모아봤는데 보시죠. 도토리? 도토리 그냥 먹는 도토리 말이야? 이렇게 된 거? 저는 나머지 5천만 있으면 언어를 쓰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진퇴하는 문제는 제가 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 안경너머로 보이는 눈과 우리 전기가 쓴 안경너머로 보이는 눈이 저랑 비슷한. 너무 어떻게 해서 이런 일 엄마 더 이상 생기는 일을 종지부를 찍으라고 이렇게 해준 거고 그런 거로 또 안경너머 보이는 한 장관님이 이걸 받아주신 게 아닌가. 전 장관님 울지 않을 거예요. 예. 지금까지 많이 우셨으니까요.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예, 우리 뭐 PD 팀들이 그 한동훈 장관의 범상치 않은 말과 또 행보를 쫙 모아봤습니다. 딱 이 화면만 딱 이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 영상만 딱 보면 한동훈 장관이 가야 할 길, 또 가고자 하는 길은 대략 좀 보여요. 비대위원장을 거치든 아니면 어떤 방식이 됐든 차기 대권 주자로 좀 가기 위한 행보처럼 읽혀요. 저 영상만 보고 있으면.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이런 맥락에서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수락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본인이 강하게 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저는 반대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한동훈 장관이라면 비대위원장 자리는 이게 독이든 성배 누구나 다 아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저 그 한 비대위원장 자리를 가고 싶어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안 가고 싶어 한다? 제가 봤을 때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떨어진 자리니까 이걸 피할 수는 없고 이왕 그 하는 거 그냥 제대로 해야 되겠다. 예. 이런 정도 생각을 갖다 하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눈물 울컥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저거는 대권 주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거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모습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29조 2항은 삭제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잘못 만들어진 법이에요. 뭐 어떤 내용이죠? 헌법 29조 2항은 군인이 군복무 하다가 죽거나 뭐 이렇게 다치거나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손해배상, 국가로부터 받는 손해배상만 받아라. 예. 그러니까 그런 군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폭 제한하는 거라고요. 그건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굉장히 어려울 때 뭐 월남에도 파병 나가고 그다음에 다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다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아주 악법 중에 악법이 우리나라 헌법 29조 2항인데 예. 그게 87년까지 계속 헌법에 들어있다가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이 그대로 넘어 들어간 게 어느 법이냐? 국가배상법인데 국가배상법은 군인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봤던 저 어머니 유족의 그 권리까지도 제한한 법이라서 한동훈 장관이 그 유족은 어쨌든 그 국가배상법을 개정해서 헌법에 반대된 예. 내용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저런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내용은 예. 그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가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이미지인 거죠. 정익진 변호사께서도 지금 국가배상법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아주 이제 격하게 울분을 네네. 토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정익진 변호사도 저 유족의 어머니 만나면 울음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저는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운 게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보훈심사위원 6년 했거든요. 그 기록만 봐도 군대 가가지고 다치고 군대 가가지고 죽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명 있다고요. 그런데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짜 어머니가 그 와가지고 요즘은 군복무한 그 아이들이 저희 때처럼 뭐 아들이 여러 명 있고 그렇지도 않아요. 외아들이 저렇게 군대 보냈는데 죽어가지고 왔다. 예. 그런 어머니를 상대하는데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기 뭐 대권 주자로서 법무부에서 이제 공개한 법무부 TV긴 합니다만은 대권 주자로서 이렇게 약간 보여주는 정치적인 쇼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울분이 나고 울음이 날 만한 상황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정익진 변호사도 눈물이 날 수 있다. 네네. 나도 날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행보랑 이게 엮어서 편집한 우리 PD는 잘못했네요. 요거는 국가 배상법에 대한 분노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흘린 눈물인데 대선 주자로서 이제 흘린 눈물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건 정익진 변호사의 생각이시고.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런 걸 정말 말 그대로 일방적 홍보 영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진정성을 의심한다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법무부 TV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저것이 뭐 위선이라든가 거짓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가진 어떤 이미지 정치인의 모습이에요, 저게. 알겠습니다. 저게 곧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한동훈이 대권 후보가 되고 이런 논리로 비약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 아직까지 검증된 바도 없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본론 쪽으로 좀 돌아와서 오늘 한동훈 장관이 비공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정 교수님, 왜 비공개 행보를 해요? 비대위원장 맡고 싶으면 공개 행보를 해도 되잖아요. 두 가지가 다 있겠죠. 우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단 말이에요. 부담스럽죠. 방금 앞서 나왔던 그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기회인지 독배인지 고민이 될 수 있겠다. 두 번째, 그러면서도 측근을 통해서 말을 좀 흘렸단 말이에요. 자, 뭐 반대가 있으면 맞지 않겠다. 그러면서 어느덧 추대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폭적인 지지가 있다면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저는 의미를 다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대위원장을 당에서 추천해서 이제 의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지금 분위기가 연석회의에서
한동훈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한동훈 추대냐 아니냐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나름대로 소위 자맹을 통해서 자기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당에 전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정치 초보고 정치를 잘 모른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염두에 두고 고민하는 이 행보는 본인의 독자적 판단이에요? 아니면 뒤에서 어떤 정치 고수가 참모가 있어서 조언해 주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뭐 저 두 가지 다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한동훈 장관이 가지는 뭐 촉도 있을 것이고 또 주변에 좋은 그룹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가지는 개인적인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 위상, 자리, 이 적격성 이걸 얘기할 때 공천, 선거, 관리, 그다음에 매 사안사다 발생하는 뭐 김건희 특검법 문제라든지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민심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율해낼 수 있는 그런 경험과 역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동훈의 적합성을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의 이 행보는 이 비공개 행보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곧 아마 입장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제가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한 말씀만 우리 당에 지금 국민의힘에게 좀 아쉬운 대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당장 몇 시간 회의해서 경론이 벌어졌다 이렇게 되기보다는 좀 장시간으로 해서 정말 당에서 진정으로 고민해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언제부턴가 당이 고민을 안 하고 뭐 큰일만 생기면 대통령의 의중, 윤심, 용산의 의중 이렇게 되니까 의존성이 커져버린 거예요. 한 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당에서 과감하게 하면 진짜 주체적으로 당의 주체성과 자율성이 날까 그냥 보여줄 만한 대목이 됐는데 오늘도 이분은 아쉬운 거예요. 이게 하루나 이틀 더 하고 좀 더 숙성시키고 정말 당원들의 마음을 모아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약해 보인다는 점은 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준석 전 대표의 평가, 달라진 상반된 평가를 좀 들으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대통령은 당서 보궐선거의 3패 이후에도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12월 27일까지 큰 변화 없으면 신당입니다. 저는 원래 제가 27일에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변한 게 없고요. 하지만 이번에 당에 있었던 이런 급변 사태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당이 더 수렁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을 좀 굳히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본인이 맡은 일에 대해서 일단락을 하고 이제 나와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바닥을 찍고 있을 때 한동훈 장관의 합류나 이런 것들이 어떤 반전의 계기가 된다면은 단박에 중요한 지도자로 올라설 수 있죠. ASAP라고 하죠. 최대한 빠르게. 별의 순간이라서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모든 일에는 천재형 타입이 있고요, 그 노력형 타입이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긁어보지 않은 복권은 모르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사실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임명될 때도 기술 초월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젊다 보니까 우려가 있었지만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은 자기 스타일의 영역을 구축한 건 맞습니다. 언론에서 여러 번 한동훈 장관은 긁지 않은 복권과 같은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복권이라는 것이 1등도 있고 꽝도 있고 그 가운데 어딘가 성과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위기의식이 높은 상태라면은 한동훈 장관에게 조금 더 전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위기의식이 없는 상태의 당정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정권의 2인자로서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를 하면 또 이준석 신당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 글로 자꾸 이렇게 흐름이 바뀔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 일단 이준석 신당 얘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의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가 왜 달라졌을까? 어느 쪽이 정말 제대로 된 평가일까? 이 얘기를 하면서 한 장관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 의원님은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뭔가 극찬하는 이미지에서 이제는 조금 부정적인 언급을 하는 쪽 이미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장관의 진면목을 본 건가요? 아니면 한 장관에 대해서 일부러 좀 폄하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뀐 건가요? 저는 전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복권을 조금씩 긁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꽝 쪽으로 많이 가요? 예, 꽝 쪽으로 좀 가깝지 않을까 이 정도 평가하고 싶은데 한동훈 장관이 똑똑한 건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치 초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습득력이 빠른 것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율과 역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장관의 다른 지점은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정치를 해왔던 것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갑자기 나타나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던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이슈를 만드는 역할에 몰두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복권을 조금씩 긁고 있다 보니 한동훈 장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완벽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보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입장을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드는 데에 큰 이슈로 몰이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치우쳐지면서 이렇게 조금 평가 절하로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평가하는 수준이 복권을 긁어나가는데 꽝 쪽으로 좀 기울고 있지 않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만 하더라도 뭐 국민의힘 의원들에 비하면은 뭐 한동훈 장관은 군계 일학이다. 뭐 당에 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던 분이 이제 한 2달여 만에 와봐야 황교안 전 대표랑 뭐 크게 뭐 다르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도 좀 하시고 정권 2인자로서 뭐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제 부정적 평가도 좀 내리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도 뭐 새로운 김주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의 딸이죠. 이제 윤 대통령을 윤 대통령 후계자로서 이제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좀 비슷해졌어요. 김웅 의원이 한 말이나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한 말이나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좀 갔습니다. 우선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박해졌어요? 평가가? 김주의 뭐 아바타 이런 좀 과도한 일반화 내지는 단순화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다. 맞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둘 사이가 그렇게 철저한 상명하복은 아닐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검사실에도 보면은 큰 그림은 그 방음막은 윤석열 검사장이나 총장이 쳐주지만 실제 수사는 한동훈이 다 했다는 그런 소문도 들은 적이 있고 둘 사이가 그렇게 완벽하게 상하관계, 주종관계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상대적 자율성을 갖고 있을 거다. 아바타라는 표현은 과도한 단순한 말씀드리고 저 주체 이준석 씨가 왜 평가가 달라지느냐 주체예요. 그러니까 당정이 위기의식이 없다면 한동훈 장관은 정권 2인자로서 다른 모습 못 보일 거다. 무슨 뜻이냐? 위기의식이 없다면 누가? 당정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의식이 없으면 한동훈도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에게 자율성을 많이 주면 그때는 한동훈의 역할이 있을 거라는 반어법적 표현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한때 이 윤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심평 변호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뭔가 비대위원장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는 몇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도 확장력이라든지 뭐 총선을 이끌 힘이 없다. 이제 이런 표현들 좀 쓰셨습니다. 그리고 소모품처럼 벌어질 수도 있다. 뭐 또 이재명 대표의 사퇴라든지 이제 민주당의 격변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카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중도 확장력이라든지 총선을 이끌 힘이 없다. 소모품이다. 이제 이런 박한 평가 심평 변호사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 힘은 그러니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됐을 경우에 비대위원장으로서 힘을 가지냐 못 가지냐는 전적으로 이른바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보수층 나아가서 직접적으로는 친윤계 초선 의원들을 비롯한 그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얼마나 든든하게 받쳐주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이분들이 한동훈 장관을 끝까지 뒷받침하면서 끝까지 총선을 치르고 끝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중간에 다들 또 소모품처럼 버리고 그거야 한 장관 하기 나름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기 나름인데 제가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게 중도 확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없다고 해도 그나마 한동훈 장관만큼
국민의힘에서 현재 예. 중도 확장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원희룡 장관이 나가면 한동훈 중도 확장력이 더 늘어납니까? 아니면 김한길 위원장이면 중도 확장력이 더 늘어납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오면 그나마 있는 보수층 예. 자체도 균열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다른 걸 다 떠나서 객관적인 지표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필적하는 그러한 지지율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장관 말고 누가 있으며,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방송 나가고 그러니까 여기 뭐 전영기 의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렇게 뭐 여당 야당에서 이렇게 그 출판 기념회 오라고 그러잖아요. 예. 제가 야당도 가보고 여당도 가보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가 보는데 지금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여당 쪽 그 출마자나 의원님들 출판 기념회 가면요. 예. 평균 연령이 막 60대, 70대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어떻게 중도 확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한동훈 장관이 뭐 대구 가고 대전 가고 막 그럴 때 거기 뭐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십니까?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중도 확장력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왜 애써 폄훼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다른 당도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거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잘 알아서 추스리고 본인이 잘 알아서 이걸 갖다가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가능성은 그 누구보다도 지금 한동훈에게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익진 변호사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중도 확장성 때문에 사실은 당대표도 됐고 지난 대선 때 또 선대위원장도 했던 거 아닙니까? 젊은 층.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 장관과 지금 겹치네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젊은 층에게 소구력이 있고 또 중도 확장성에서 소구력이 있고, 지금 한동훈 장관도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질투한다? 그래서 이렇게 박한 평가를 내린다? 제 생각에는 상당 부분 대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행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갖다 보면 그러면 이게 사람은 젊은데 생각하는 것은 뭐 젊은 사람이 아니라 뭐 이른바 뭐 586이랑 뭐가 다르냐, 이런 그 비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 맨날 뭐 다른 사람들하고 그 윗사람들하고 나이가 연장자하고 막 쌈질이나 하고 그런 거에 비하면 한동훈 장관이 저런 그 유가족들 만나가지고 눈물을 흘려주고 이렇게 공감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오히려 누가 더 젊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달 만에 이렇게 박한 평가로 바뀌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질투, 자신의 지지층이 저쪽으로 한동훈 장관 쪽으로 넘어가서 뭐 여러 가지로 한동훈 장관이 부럽기도 하겠죠. 뭐 결혼도 했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정혁진 변호사 생각에 뭐 그런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제가 조금은 생각이 다른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중도 확장성에 무슨 근거가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지지율이에요. 사실 지금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을 보면 60, 70대 노령층이 54%를 넘어서요. 실제로 20대, 30대에서는 10% 이하대란 말이에요. 그게 이준석 전 대표와의 차이점이 거기서 확실히 차별성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보수층 내 지지 결집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중도 확장성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예요. 한동훈 장관,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표와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2인자 이미지의 황태자 이미지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하나의 대리인격으로 이미지가 메이킹이 돼 있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의 한계를 보일 것이다라는 지적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보수의 중심, 구심점으로 부상이 되면 될수록 이준석 전 대표가 설 자리는 자꾸 좁아지네요. 이준석 신당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가능하네요. 맞아요? 글쎄요. 지금 여론 흐름을 봐야 되겠는데 많이 뭐랄까 현실적으로 저 당이 이준석 당이 나온다면 나온다는 걸 전제로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의 그러면 그 성공의 성패의 기준은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지역구 의석이냐 아니면 뭐 비례대표 의석이냐 따져볼 텐데 좁아지는 건 사실이죠. 다만 이게 이준석 신당뿐만 아니라 야권에서 신당에 나오면 세 당이 아니라 4당 체제로 가게 되면 제3 영역, 그러니까 3당과 4당의 힘은 좀 더 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3개 3당으로 할 경우에는 선거 국면으로 갈수록 많이 분산되겠죠. 그래서 양당으로 끌려갈 수 있다고 봐야죠.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저렇게 평가절하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준석 신단으로 합류할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급부상하면서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이미 갈등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갈등을 봉합하고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갈등을 봉합하지 않은 채 윤심으로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큰데 봉합하지 않은 채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간다면 비윤계는 공천과 관련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것이고,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준석 신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한동훈 장관과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 평가도 절하를 하고 이렇게 각을 세우는 모습들이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함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전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국민의힘이 지금 비윤계 의원들이 많나? 비윤계 당원들이 많나? 그래서 이분들이 한동훈 장관을 떠나서 비대위원장을 떠나서 저쪽 이준석 신당으로 넘어가는 거를 지금 한동훈 장관이나 아니면 친윤계에서 걱정할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의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정말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비윤계가 막 엄청 많아지고 있어서 이분들이 단체로 그냥 이준석 신당으로 가는 걸 걱정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를 지금 이준석 대표가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는요, 사실은 신당이 만들어질지도 굉장히 회의가 돼요. 왜냐하면 벌써 신당 만들다 한 게 언제입니까? 그런데 신당은커녕 지금 탈당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안에서 지금 내부를 갖다 공격하는 그런 모습인데, 과연 그 28일 이제 다음 주잖아요. 그때 탈당이나 할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지금 그 따뜻한 집 내버려 두고 지금 제대로 가건물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데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 그걸 누가 제일 잘하느냐? 이준석 전 대표가 제일 잘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오갔습니다. 과연 이준석 전 대표가 27일 탈당을 하고 창당에 나설 것인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만인의 박수를 받으면서 비대위원장으로 올라설 것인가? 이런 궁금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을 지금 이제 여당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야당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 야당 넘어가기 전에 제가 말이 자꾸 많은데, 일부에서는 차라리 이준석 신당이 나오는 게 보수 전체에게 좋다는 의견도 소수 의견이기만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이게 현재 국민의힘이 굉장히 중도 확장성으로 못 나간다면 차라리 배회하고 있는, 마음을 흔들고 있는 중도층을 이준석 신당에서 잡아라. 특히 수도권에서. 그렇게 되면은 야당으로, 민주당으로 갈 표를 우리 이준석 신당이 잡아주면 나중에 2026년이나 대선에는 27년 지방선거나 대선 때는 뭔가 연합이나 이런 형태로 가능하지 않겠냐는 소수 의견이 여권 내부에 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장관의 실망한 층, 보수층 일부를 이준석 신당이 좀 잡아두고 특히 대선에서는 또 이제 범보수 후보에게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이야기 그런 전략으로 간다. 그런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소수. 알겠습니다. 자, 야당 얘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신당을 만들지 안 만들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이달 말까지만 기회를 한 번 더 줘보겠다. 그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신당의 길을 가겠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직접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큰 어른의 느닷없는 신당 창당 선언은 말씀하신 희망도 아니고 새로운 정치도 아닙니다. 그저 민주당과 지지 세력의 분열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은 명분 없는 행태입니다.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 민주당을 분열하는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을 누가 동의하고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작금의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은 민주주의 가치를 짓밟아온 앞잡이 카르텔의 재현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망동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못지않게 민주당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갈등 신당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뭐 바깥에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용기 의원님 스스로는 친명계예요, 비명계예요? 저는 친명계라고 생각하는데 바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친명계라 생각하는군요. 그러면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나가서 지금 신당 만들겠다 이 행보는 되게 불쾌하시겠네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낙연 대표한테 불쾌한 게 아니라요. 그 전 대표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이끌어 가셨던 큰 어른이신데 지금 선거 직전에 권력 투쟁으로 보일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하시고 있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정 교수님은 친명계예요, 비명계예요? 뭐 당적이 없으시니까 뭐 당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다시 가졌어요? 다시 가졌고요. 저는 뭐 그러면 친명이냐 어느 쪽이에요? 비명이냐는 질문에 제가 답을 잘 안 하는 편이고요. 예. 통합적 당 운영을 통해서 지금의 민주당이 DJ와 노무현의 민주당 정신으로 빨리 민주당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원칙과 상식 그쪽이세요?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뭐 비명계일 수도 있고 예. 원칙과 상식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이 통합과 혁신이라고 하는 이니셔티브를 쥐어야 된다. 예.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발휘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떻게 불리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이 없어요? 통합을 이끌 자격이 안 돼요? 당대표직 내려놔야 돼요? 제가 자격이 있냐 없냐를 뭐 거론하기보다는 지금의 이재명 대표에게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한참 부족하다. 당원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 예. 뭔가 윤석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막아내고 또 당의 어떤 분열을 막아내면서 예. 통합적 어떤 단일 대우를 유지해내려면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 자기 희생적 어떤 결단을 통해서 이런 국면을 끌고 가야 된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직 부족함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 영화관에서 김부겸 전 총리를 좀 만났습니다. 뭐 기례 김대중이라고 하는 이 시사회에서 만났는데 이런 행보는 통합의 행보인가 아니면 정말 사진용으로만 하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행보인가? 당은 철저하게 이른바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들을 위한 그런 또 강성 지지층에 의한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전용기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정세균 전 총리, 물론 이낙연 전 총리도 오늘 시간이 안 맞아서 뭐 같은 시간대에 시사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통합을 위해서 보여줄 만큼 보여주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담을 그릇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행보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 만나지 않고서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낙연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이 나는 만나자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연락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전직 총리들을 이렇게 시간 타임을 두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당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견을 통합해서 수용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서 보고 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예.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화관에서 만난 두 분의 모습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여러 제치해 오신 민주주의의 길, 제가 존경하는 김부겸 총리님과 함께 잘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아니면은 김부겸 전 총리 또 정세균 전 총리 이런 분들이 통합을 위해서 좀 더 포용적 자세를 보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내려놓고 총선 치를 수도 있잖아요. 왜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권력 투쟁으로 가면은 오히려 부작용과 역효과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많은 당원들이 선택한 이재명 당대표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려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그리고 전에 당대표를 지냈던 예. 이런 권력자들에 의해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당원들이 내려놓으라고 했다면 이것은 정말로 많은 큰 그릇을 예. 만들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권력
권력에 서 있던 분들이 이야기하기에는 공천에 관련된 이런 권력 투쟁용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뭐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등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당이 이끌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 지금 내려놓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당원들이 당대표를 내려놓으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권력투쟁처럼 비춰질 수 있는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내려놓으라니까 들어줄 수가 없다. 그런 것이죠. 예. 뭐 김기현 대표는 그러면 뭐 당원들이 내려오라 해서 내려간 겁니까? 김기현 대표는 사실 저는 무서워서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비유는 뭐 딱 맞지는 않습니다만. 비윤이 그렇죠. 비유. 예. 비유가 맞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용산의 힘이 강력하게 개입이 되지 않고서야 이렇게 김기현 대표가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케이스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네 분하고 대화를 나누기 전에 조응천 원칙과 상식 의원하고 이제 좀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요인, 변인 가운데 하나가 바깥에서 불어오는, 특히 국민의힘에서 불어오는 새신바람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하고 또 변화와 혁신, 새신의 바람을 가져온다면 이재명 대표도 결국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변화와 혁신의 그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재명 대표까지 이게 영향이 미쳐서 민주당에도 변화와 쇄신의 바람이 불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법 리스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방탄 배지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년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이 과반수가 되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재판이 2개, 3개 이렇게 일주일에 2개, 3개씩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쌍방울 남아있죠. 법인카드 남아있죠. 쪼개기 후원 남아있죠. 거기에다가 더블트리 호텔 남아있죠. 여러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조응천 의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나이브하게 이재명 대표가 대응할 거라고는 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이른바 친명계 독주 체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보수층 말고요. 민주당 지지자들 이쪽 층에서도 굉장히 뭔가 부정적 평가가 많다고 보세요? 피로도가 많다고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지형은요. 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야당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여당이 싫기 때문에 야당을 지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야당이 싫기 때문에 지금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게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결국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기생적으로 공생하는 관계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의 말이 맞다면 국민의 대중의 지지를 얻고 다수당이 되는 거는 쉬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면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친명계가 당을 이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염증이 많아서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국민이 많다면 권력을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친명계가 권력을 내려놓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조응천은 이야기했다시피 민주당 현재 이재명 대표 어떻게 보면 유일체제, 단일체제다. 언제 내려놓을 수 있느냐.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혁신을 강하게 해서 새 모습을 보이면 그 압력 요소가 민주당으로 넘어가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서초동 발의예요. 서초동 발의는 검찰과 법원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은 저는 못 버틸 거라고 봐요. 그 못 버티는 준비도 하고 있어요. 이미 다음 대표가 누가 오든 이 노선, 이 사람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의 정치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무슨 말이냐. 어떤 위기의 순간에 대표를 던지면서 살신성인하고 선다후사하는 것을 비춰주면서 승리를 이끌 수 있다면 총선은 능히 할 사람이다라고 저는 봐요.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서 우리 여당의 중요한 요소는 이재명 대표의 무슨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역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판단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미 국민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내심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미덥지 않아서 저쪽 영역에 가서 손들어주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저 사법 리스크와 전혀 상관이 없다. 지지율은. 이재명 민주당 지지율이나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은.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 여부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고 선거 전략을 짜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신당행을 막기 위한 연판장 서명한 의원들이 이제 117명, 뭐 아침까지는 5명이었는데 117명으로 이제 됐다고 합니다. 거의 뭐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 연판장에 이제 서명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국민에게는 어떻게 비칠까요? 글쎄요, 저는 좀 우르르 몰려가는 모양새가 바람직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저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서명 운동을 할 때는요, 신당 창당의 명분을 빼앗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반성하겠다. 우리 이렇게 성찰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당 창당의 명분을 뺏는 것이지, 너 당신 신당 창당하는 것은 뭐 민주주의 역사를 죄를 짓는 것이고 분열하는 것이고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온전하게 봐준다. 저는 뭐 일부 지지자들은 뭐 당연한 얘기를 했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자칫 보기에 따라서는요. 오히려 당의 이런 변화와 성찰을 통해서 이낙연 신당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라는 모습으로 좀 전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렇게 서명한 117분의 국회의원님들은 정말 이낙연 신당으로 민주당이 쪼개지는 걸 원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음 총선에서,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원치 않는 사인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원치 않는 사인이 했겠습니까마는 지금의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의 공천 경쟁에 있어서 뭔가 나는 열심히 활동했다. 이 당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그런 집단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자칫 보면 그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겠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를 친명계라고 우리 말씀하신 우리 전용기 의원님도 사인하셨어요? 저는 했습니다. 하신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것은 잘못된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판장을 쓴 것이지 이낙연 대표를 비방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낙연 대표님을 존경하고 정말 우리 당의 지도자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님께서는 절대 당을 버리고 나가실 분이 아니다. 이낙연 대표님께서는 민주당과 함께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서 윤석열 정부를 같이 견제하자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연팔장을 쓴 것입니다. 마치 언론에서는 이렇게 집단의 싸움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이낙연 대표님께서는 전 대표이시기 때문에 민주당의 뿌리를 누구보다 잘 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마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연판장을 쓴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저는 바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연판장에 서명을 한 의원 117분은 이낙연 전 대표가 미워서거나 증오해서가 아니라 정말 존경하는 원로기 때문에 그렇게 사인을 한 그렇습니다. 거다? 이낙연 전 대표가 당 대표를 하시면서도 정말로 훌륭한 역할을 많이 해오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하시면서도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루셨는데 여기서 이낙연 대표를 비난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으면 117분의 의원님들이 사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두가 친명 의원님들은 아니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니, 남의 당 사정이 하지만 제가 막 이낙연 전 대표라면 자 현직 의원 111명이 아니 되옵니다라고 연명을 썼다. 그러면 제가 튀어나갈까요? 안 튀어나갈까요? 더 마음이. 제가 뭐 반발심이 더 생길 걸요. 이 당은 결국은 나하고는 완전 절연하겠다는 거나 현직 의원 101, 그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는 101명 정도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비슷한 소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비주류도 만나주세요. 정치 좀 해주세요. 우리 김부겸 전 총리처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통 크게 정치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지.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저렇게 되면 오히려 난 제가 보기에는 내가 이 당에서 설 자리가 없구나. 난 떠나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저희는 반대로 읽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라고 상소를 올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도자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내용을 쓴 것입니다. 서명을 한 117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이낙연 전 총리를 비방하거나 비난할 목적으로 서명한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표현한 것도 비난과 비방과는 거리가 없는 것인지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강욱 전 의원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똑같은 일을 한 이렇게 20년 정도 하면은 그 분야에 되게 고수가 되십니다. 깊은 통찰이 자동으로 생기거든요.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느꼈던 것 중에 대표적인 아쉬움이 정치는 20년 이상을 하면은 통찰이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희한한 분야예요. 그러면 전용기 의원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이른바 친명계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
20년 이상 정치를 하면 통찰력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낙연 전 총리를 향해서 한 말은 과연 비난과 비방인가? 아니면 저것도 존경심에 한 발로에서 나온 표현인가? 뭐 충분한 비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개인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다 존경심에 이 연판장에 사인을 했다라고 볼 수도 없겠습니다만 예.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이낙연 대표께서 민주당의 지도자셨기 때문에 지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벌이는 행보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에서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비판과 그 성향의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수 민주당 의원, 사인을 한, 서명을 한 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최강욱 전 의원의 저 통찰력이 사라져서 신당 만들려고 한다는 비판에 동조하지 않는다, 이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런 것들이 사실 권력 투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부적절하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 왜 옆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염화 미소처럼 이렇게 묘한 웃음을. 아니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도 있구나. 전용기 의원하고요? 전용기 의원하고 당원 자격 6개월. 저도 민주당 소속입니다만 예. 당원 자격 6개월 정지를 받고 있는 최강욱 전 의원이에요. 자, 저는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딱 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 최강욱 의원의 저 막말 DNA는 20년이 지나도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편이에요. 저걸 어떻게 저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그 조언이나 비판으로 들리겠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지. 저는 저런 것들을 저는 최강욱 의원이 저런 말을 하더라도 좀 더 본인이 한 그런 발언 등에 대한 최소한의 성찰 예.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그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최강욱 의원님은 연판장 서명 안 하셨어요. 좀 우리 방송 참 좋아요. 뉴스사이드 좋은 게 뭐냐면 너무나 같은 민주당 당원이시지만 이렇게 서로 상반된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언론의 기회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요. 만약에 또 이게 자꾸 가정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또 양양자, 금태섭 뭐 이런 제3지대에서 지금 뛰고 있는 분들. 자, 이 거대 제3당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여야 정파를 넘어서 그분들이 주류계, 각 당에 있는 주류계들에게 반발해서 나오신 그분들이 거대 제3당을 만들어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뭐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정의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이낙연, 이준석, 조국. 저는 다 그 회의적이라고 보고요. 예. 유일한 가능성은 지금 준연동형이 그나마 유지된다라고 하면 몇 석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거든요. 다시 병립형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 보이고 만약에 병립형으로 회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히 여당은 뭐 위성정당 만들 거고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 지형은 진짜 내가 이 당을 진짜 예. 지지한다 이것보다도 저 당이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서 특히 이제 2024년도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있어서 제3당에 설 그 입지는 극히 희박하다. 이전보다도 훨씬 더 저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예. 3당, 4당이 나오면 그나마 가능성은 생긴다. 적어도 제3당과 4당의 예. 합한 지지율이 2당 정도를 육박한다면 제2당의 수준이 육박한다면 힘을 가질 수 있다. 3당 가지고는 안 된다. 예. 3, 4당이 나와야 그나마 같이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거기서 나오신 분들이 만들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대로 거기서 나오신 분도 당을 만들고 그렇게 간다. 그렇게 가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예, 우리 정 교수님도 약간 그런 제3당, 4당 쪽에 약간 지지하시는 것처럼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은. 저는 뭐 그런 그 시도 예. 의미가 있다. 소위 이른바 기득권 정당 구조를 깨고 예. 제3지대 정당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는 계속 도전돼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제3지대 신당 예. 이게 분명한 정체성과 명분을 지금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이 합리적 보수 또는 중도까지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인물 제시 또 연대의 어떤 틀을 제시해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직 미약해 보인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얼른 떠올 수 있는 게 이준석, 금태섭, 양향자, 유승민 등등등 이낙연까지를 염두에 뒀을 때 이른바 이 중도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빅텐트를 친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득표율도 해볼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명분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다 각계약진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파괴력을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어때요? 그런 쫙 아우르는. 그분은 이제 저쪽 당에도 있어봤고 이쪽 당에도 있어봤죠. 제가 아는 김부겸 총리의 그 이른바 측근들은 신당 제3당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에서의 자기 역할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이제 친윤계 또 친명계 중심으로 내년 총선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뭐 심사는 끝났고 지금 이제 판사가 열심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잘 상의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그 송영길 전 대표도 사실은 제3지대에서의 당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위성 정당이 됐든 뭐가 됐든. 친명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민주당에서 제3지대가 나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연판장입니다. 예. 결국에는 민주당으로 통합해서 가야만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낙연 대표가 됐든 송영길 대표가 됐든 민주당의 대표를 지내셨던 분들은 밖에서 신당을 만들 게 아니고 민주당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내년 총선을 치르자라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 자, 뭐 영장 심사 결과는 오늘 밤쯤에나 좀 나올 것 같습니다.